이제부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는 나야. 너? 넌 그냥 그 영감이 억지로 끼워넣은 나무 토막일 뿐이라고. 가련한 척 연기하던 그 불여우가 감히 내 로만의 꽁띠에 그딴 싸구려 최음제를 타? 연회에서 날 망신시키려고? 풋, 참 순진하기도 하지.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와인잔을 그녀의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10분 후,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그토록 보물처럼 아끼던 정부가 문어처럼 그의 근엄한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있는 광경이었으니. 자기야, 이 연극 볼만했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VIP 라운지 안은 목이 칼칼할 정도로 건조했다. 중앙 냉방 시스템이 가장 쾌적하다는 24도에 맞춰져 있었지만 고급 벽지 결 사이사이에 스며든 숨막히는 압박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나는 벨벳으로 감싼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갓 찍어낸 유언장처럼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차가운 거울 표면에 손끝을 대고 내 입꼬리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렸다. 이것이 바로 태산그룹의 맏며느리, 윤지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위장에서는 역겨움이 들끓어 올라와도 입꼬리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완벽한 15도 각도를 유지해야만 했다. 사모님, 립스틱 색이 조금 옅어지셨는데 덧바르시겠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설탕물에 사흐른 절인 죽은 파리처럼 역겹게 달콤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순백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넥라인은 깊게 파였으면서도 목에는 지극히 금욕적으로 보이는 은색 얇은 체인을 두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수법이었다. 늘 청순과 음탕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박민혁, 그 멍청이를 완전히 홀려놓았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레드와인 2잔이 들려 있었고 와인은 조명 아래 불길한 핏빛을 띠고 있었다. 로만의 꽁띠. 박민혁이 오늘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것이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술이 이제는 결혼 생활을 끝장낼 독약이 되다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거기 더.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화장대 위에 립스틱을 집으려 손을 뻗었다. 내 손은 아주 안정적이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지난 5년간 사람을 잡아먹고 뼈까지 뱉는다는 이 집안에서 내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바로 근육을 통제하는 법이었으니까. 최유라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내 곁으로 다가와 그중 한 잔을 내 손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듯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사모님, 민혁 오빠. 아니, 전무님께서는 아직 아래층에서 국회의원님을 접대하고 계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득의양양함이 섞여 있었다. 그건 오직 여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도발이었다. 전무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사모님 먼저 와인 한잔 하시면서 긴장 풀고 계시라고요. 요즘 기념일 준비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신경이 곤두서 있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하. 립스틱 뚜껑을 돌려 열던 내 손이 반박자 멈칫했다. 박민혁, 당신 정말 자상한 남편이네. 내가 긴장을 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잠시 후 축사에서 충분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불과 10분 전, 나는 화장실 칸에 숨어 최유라가 구석에서 통화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가 낮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걱정 마, 약은 2배로 넣었어. 마시기만 하면 20분도 안 돼서 무대 위에서 발정난 암캐처럼 굴 거라고. 그때가 되면 회장님이 아무리 이 며느리를 예뻐해도 가차없이 내쫓을 수밖에 없을걸. 그때 나는 내 손등을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죽어라 깨물었다. 그래야만 뛰쳐나가 그녀의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거울 속의 최유라를 본다. 그녀는 그 순진무구한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기대감이 반짝였다. 그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이 함정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을 지켜보는 흥분이었다. 그래, 신경 써줬네. 나는 몸을 돌려 그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와인이 잔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처연한 눈물 자국을 남겼다. 나는 와인의 향기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한, 쓴 아몬드 향 같은 이질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오크통의 숙성된 향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한약방에서 자란 나에게는 이 냄새가 경보음처럼 코를 찔렀다. 최유라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있었다. 유라 씨. 나는 와인잔을 흔들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민혁 씨 따라다닌 지도 벌써 3년 됐지? 최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능숙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 사모님. 전무님의 비서로서 그분을 보조하는 것은 제 영광이죠. 3년, 시간 참 빠르네. 나는 한숨을 쉬며 눈빛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왔던 해도 바로 이 호텔이었지. 그날 민혁 씨는 평생 나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고 맹세했는데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최유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미세한 표정 변화였다. 분명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겠지? 멍청한 여자, 내가 추억이나 곱씹고 있을 때 내 남자는 내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 와인,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와인잔을 조명 아래로 들어 올렸다. 색이 왜 좀 탁하지? 디캔팅 시간이 부족했나? 최유라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럴 리가요. 소믈리에가 방금 막 처리한 거라 절대 문제 없어요. 사모님,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래. 와서 좀 봐줘.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최유라가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 내 귀걸이. 나는 재빨리 손을 들어 귀를 감쌌고 다른 손은 실수로 화장대 위에 화장솔통을 쳤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비싼 화장솔이 바닥에 흩어져 사방으로 굴러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주워드릴게요. 최유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들을 줍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야. 심장이 흉곽안에서 갈비뼈를 격렬하게 두드리며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드레날린이 폭주했고 주위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손에 들려있던 약탄 와인과 테이블 위에 원래 최유라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평범한 와인의 위치를 바꿨다. 두 와인잔은 똑같이 생겼다. 와인의 양도 똑같았다. 모든 과정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유라가 화장솔을 주워 다시 일어섰을 때 나는 이미 독이 없는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의자 등받이에 기댄 후였다. 찾았다. 의자 틈에 빠졌었네. 나는 귓불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에게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칠칠 맞아서야. 어머님께서 보시면 또 혼나겠네. 최유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들고 있는 와인잔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의 탐욕은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괜찮아요, 사모님. 너무 긴장하셔서 그래요? 와인 한잔 하세요. 마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재촉하며 심지어 자신도 테이블 위에 놓인 원래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지옥이 담긴 그 잔을 들어 올렸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 진한 향기에 속이 울렁거렸다. 우리 민혁 씨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유라 씨의 3년간의 노고를 위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최유라는 조급하게 와인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우리는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맑은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나는 그녀가 긴 목을 젖히고
붉은 액체가 그녀의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그녀는 아주 급하게 마셨다. 마치 마시는 것이 술이 아니라 곧 손에 넣게 될 재벌가 입장권인 것처럼. 나도 한 모금 마셨다. 떫은 탄닌이 혀끝에서 터지며 비릿한 향을 남겼다. 좋은 술이네요. 최유라가 빈잔을 내려놓자 그녀의 뺨에 비정상적인 붉은 기운이 빠르게 번졌다. 그것은 알코올 때문일까? 아니면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조일까? 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커트 자락의 주름을 정리했다. 회장님과 손님들이 기다리시겠다. 라운지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연 회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각각의 크리스탈은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마치 수많은 냉담한 눈초리로 엿보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 꽃향기, 그리고 이 상류층 인사들에게서 풍기는 특유의 돈으로 쌓아 올린 오만한 기운이 가득했다. 나는 최유라의 팔짱을 꼈다. 그녀의 체온이 오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피부는 뜨거워졌고 팔의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여기 좀 덥네요. 최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의 은색 체인을 잡아당겼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 나는 앞만 보며 적절한 미소를 띤 채 지나가는 모든 손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선은 인파를 뚫고 메인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산그룹의 절대 독재자, 나의 시아버지, 박만석 회장님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권력을 상징하는 용머리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마치 단단한 화강암 조각상 같았다. 그의 주위에서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고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재벌 임원들조차 그의 앞에서는 매출하기 때처럼 비굴했다. 그리고 내 남편, 박민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좋아.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관객도 자리에 앉았다. 심지어 가장 무서운 심판관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곁에 있던 최유라의 몸이 휘청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모든 무게를 내게 기대려 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을 깊이 파고들었고 실크 드레스 너머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유라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나는 일부러 주변 몇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옆에 있던 한 귀부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어머, 윤지수 씨, 이쪽은 누구? 민혁 씨 비서인 최유라 씨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소개했다. 아마 요즘 연회 준비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맑았던 동공은 흐릿한 물 한 개에 덮여 있었고 눈의 흰자 위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귀부인을 보며 기이하고 요염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짓더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더워. 너무 더워. 그 웃음소리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에서 그리 뚜렷하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장처럼 들렸다. 약효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조금만 참아.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겨울밤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메인 테이블로 향했다. 모든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전례 없는 쾌감이 솟구쳤다. 지난 5년간 나는 이 집에서 온갖 냉대를 받으며 살았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김치를 정확히 3cm 폭으로 잘라야 했다. 제사 때는 무릎에 멍이 들 때까지 바닥에 꿇어앉아 모든 제기를 닦아야 했다. 남편이 외박을 해도 나는 언론을 향해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사이라고 웃으며 말해야 했다. 나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태산그룹 맏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처럼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 도구가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는 메인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박만석 회장님의 시선이 매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는 지각하는 것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어했다. 그는 나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징조였다. 아버님. 나는 최유라를 부축하던 손을 놓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민혁 씨는 아직 바빠서 제가 비서부터 먼저 모시고 왔습니다. 지탱해주던 손이 사라지자 최유라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공들여 한 아이 메이크업을 망가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냐? 회장님이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쿵 하는 소리에 주위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최유라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박만석 회장님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약은 단순한 최음제가 아니라 강력한 환각제이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 정신이 혼미한 이 여자의 눈에는 눈앞에 위험 있는 노인이 아마도 젊고 힘세고 잘생긴 자신의 연인 박민혁으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최유라의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노골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핑크색 매니큐어를 칠한 그 손이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회장님의 흐트러짐 없이 맨 넥타이를 향해 뻗어나갔다.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까처럼 쉬어있지 않았다. 대신 달콤하고 교태가 넘쳤으며 심지어 역겨울 정도의 애교까지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는 메인 테이블의 마이크를 통해 순식간에 수십 배로 증폭되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그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쌍의 눈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와인을 따르던 웨이터는 손을 떨었고 레드와인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에 쏟아져 마치 섬뜩한 핏자국 같았다. 밴드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날카로운 삑사리를 낸 후 연주를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자신의 눈과 귀를 믿지 못했다. 최유라는 주위의 정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눈앞에 박민혁만 존재했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들어 마치 문어처럼 딱딱하게 굳어 앉아있는 박만석 회장님에게 매달렸다. 이제야 왔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친 듯이 자신의 네크라인을 잡아 찢었다. 원래 금욕을 상징하던 은색 체인은 그녀의 손에 한 번에 끊어졌고 터져나간 구슬들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굴러갔다. 무엄하다. 회장님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떼어내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회장님의 목을 죽기 살기로 끌어안고 거의 노인의 무릎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얼굴은 회장님의 목덜미에 파묻혔고 발정난 짐승처럼 비벼대며 입으로는 더욱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왜 말이 없어? 그 늑다리 마누라가 또 들러붙기라도 했어?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인파 속에서 억눌린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휴대폰이 조용히 치켜 올라갔다. 플래시는 금지되었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들은 플래시보다 더 눈부셨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상류 사회였다. 겉으로는 서로를 치켜세우지만 속으로는 남의 집안이 망하는 추문을 보길 간절히 바라는 자들. 나는 옆에 서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게 했다. 아팠지만 통쾌했다. 박만석 회장님의 얼굴은 이미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는 평생 수만 명의 생계를 쥐락펴락했고 재계에서 비바람을 몰고 다녔다. 누구도 감히 그의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름 모를 파렴치한 여자에게 만인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할 줄이야. 그는 손에 쥔 지팡이를 들어 올려 몸에 붙은 여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최유라는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 장난치지 마. 민혁 씨.
최유라의 흐릿한 눈동자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감히 회장님의 가슴팍으로 손을 뻗어 그의 단추를 풀려고 했다. 저 늙은이가 언제 죽는데? 응. 당신이 그랬잖. 저 영감만 죽으면 우리가 유산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이 말은 마치 핵폭탄처럼 연 회장 한가운데서 터져버렸다. 원래 웅성거리던 인파는 순식간에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진짜 공포에 질린 침묵이었다. 공기가 빨려나간 듯 모두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회장의 죽음을 저주한다고? 유산을 나누자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벌가의 정변이자 하극상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다. 회장님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목에 푸른 힘줄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소리가 났다. 극도의 분노로 인한 실어증 증세였다. 이 숨막히는 순간 연 회장의 그 무거운 조각 문이 밖에서 열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의원님을 배웅하고 오느라 제가 늦었습니다. 박민혁이 만면에 봄바람을 맞은 듯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짝이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그 특유의 가식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매의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어떤 수라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며 심지어 옆에 있던 지인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메인 테이블에 닿았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커프스 버튼을 만지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두 눈은 지금 동방울처럼 커져 있었고 동공은 격렬하게 수축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본 것처럼. 그의 시선 끝에는 평소 그의 앞에서 온순한 물처럼 굴며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못하던 그의 청순한 비서가 지금 옷이 흐트러진 채로 염라대왕처럼 무서운 그의 아버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는 아버지의 옷깃을 미친 듯이 잡아뜯고 있었고 입으로는 불분명하게 외치고 있었다. 민혁 씨, 빨리, 나. 시간은 이 순간 완전히 멈춘 듯 했다. 나는 박민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붉은 기운에서 창백함으로 마지막에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두 다리는 후들거렸다. 생리적인 공포였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표정을 가다듬어 당황했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는 얼굴을 만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는 이미 넋이 나간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손을 뻗어 쇠처럼 굳어버린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여보. 내 목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러웠다. 마치 평소 집에서 그를 깨울 때처럼. 최 비서가 술에 많이 취했나 봐요. 나는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저분 아버님이시잖아. 대체 두 사람 평소에 하던 속마음을 어떻게 저 자리에서 다 말해버린 거야? 박민혁이 획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충격, 공포, 그리고 방금 막 깨달은 나에 대한 낯설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 의자에 짓눌려 있던 박만석 회장님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최유라를 거칠게 밀쳐냈다. 최유라는 넝마 인형처럼 바닥에 나뒹굴었고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회장님이 낡은 풀무처럼 쉰 목소리로 포효했다. 격렬한 기침이 뒤따랐다. 몇몇 경호원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아직도 헛소리를 짓거리는 최유라를 죽은 개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거 놔. 민혁 씨. 날 구해줘. 왜 날 안 구해주는 거야?
최유라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인파 속에서 시선을 헤맸다. 마침내 내 옆에 서 있는 박민혁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본 듯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민혁 오빠. 날 지켜준다고 했잖아. 저 늙은이 오래 못 산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랬잖. 경호원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 반쯤 뱉어진 말은 이미 모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박혔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내가 잡고 있던 박민혁의 팔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척추가 뽑힌 것처럼 무릎에 힘이 풀리며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게 꿇은 것이 아니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의 아버지를 향해 꿇은 것이었다. 나는 손을 놓고 바닥에 꿇어앉은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공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그의 값비싼 정장이 바닥의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핸드백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방금 그의 팔을 잡았던 손을 가볍게 닦았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힘을 뺐다. 손수건이 가볍게 날아 그의 반짝이는 구두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새하얀 수에 같았다. 그 새하얀 손수건이 박민혁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마치 때 잃은 장례식 같았다. 홀 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직 박민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풀무질하듯 내 발치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무릎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단단히 짓누르고 있었다. 평소 엑셀을 밟거나 서류에 서명할 때만 쓰이던 그 고귀한 무릎이 지금은 태산그룹 전체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민혁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바지 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모습은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상갓집게와 다를 바 없었다. 박만석 회장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꺼풀을 내리깐 채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한 톨의 온기도 없이 썩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설명. 그 두 글자가 회장님의 입새를 비집고 나왔다. 묵직한 소리가 뒤따랐다. 그가 손에 쥔 용머리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는 소리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한 번이 박민혁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만 같았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정계의원과 파트너들 앞에서 내년이 내 목에 올라타 난동을 부리게 만들어 회장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마치 폭발 직전에 화산을 억누르는 듯 했다. 이게 내 설명이냐? 이게 내가 말하는 태산그룹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고? 아닙니다. 아버지, 저 여자, 최유라 저 미친년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민혁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의 먼지와 뒤섞여 그의 얼굴에 낭패의 흔적을 남겼다. 나는 소리 없이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내 머릿속에는 문득 5년 전 그날 오후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박민혁은 처음으로 나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러 집에 데려왔다. 바로 이 홀, 이런 조명 아래서였다. 그때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내 어깨를 감싸 안고 회장님께 호언장담했다. 아버지, 지수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완벽한 여자입니다. 제 목숨을 바쳐 아껴주고 집안을 위해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웃었던가. 그의 눈은 야망과 빛으로 반짝였고 나 같은 바보는 정말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남자는 썩은 진흙더미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보물처럼 여기던 정부에게 모든 더러운 물을 퍼붓고 있었다. 인간성이란 이익 앞에서는 언제나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적나라했다. 바로 그때
경호원들에게 끌려 연회장 입구까지 간 최유라가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박민혁, 이 개자식아. 내가 시켰잖아. 저 늙은이만 죽으면 태산그룹이 우리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윤지수 저 늑다리 마누라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진작 꺼져야 한다고. 내가 그랬어. 전부 내가 한 말이잖아. 약효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분노와 버림받은 공포가 그녀의 잠재의식 속 가장 깊은 증오를 자극한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겹겹의 인파를 뚫고 마치 녹슨 톱처럼 박민혁의 신경을 잔인하게 긁어댔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저 구경만 하던 하객들은 이제 박민혁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는 그저 불륜 스캔들이었다면 이제는 재벌가의 존속살해 및 찬탈 시도라는 윤리적 참극으로 격상된 것이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이처럼 새하여졌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려 입구를 향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전현 입마가. 빨리 막아. 저 미친년이 헛소리하잖아. 쿵 하는 묵직한 굉음이 그의 포효를 끊었다. 나는 박만석 회장님이 그 단단한 나무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온 힘을 다해 박민혁의 어깨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아! 박민혁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뒹굴었다. 그 순간 나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까지 들은 것 같았다. 닥쳐라. 이 짐승 같은 놈. 회장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다시 올라갔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흔들렸다.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달려와 휘청이는 노인을 부축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이. 저리 비켜.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밀쳐내고 흐릿한 노안에 핏발을 세운 채 바닥에 박민혁을 쏘아보았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박민혁의 태산그룹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한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자금 계좌를 동결해. 서울에 있는 모든 부동산과 차량 사용권도 회수해. 회장님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박민혁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아버지,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박민혁은 어깨에 극심한 통증도 잊은 채 기어서 회장님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가 태산의 후계자잖아요. 어떻게 저 미친년 말 한마디에 후계자. 회장님은 냉소했다. 그 웃음소리에는 절망과 결단이 가득했다. 나 박만석에겐 제 몸뚱이 하나 간수 못하면서 애비가 빨리 죽기만 바라는 짐승 같은 아들은 없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저 여자랑 같이. 지금. 당장. 회장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거구의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민혁의 평소 신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칠게 행동했다. 쇠집게 같은 두 손이 박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이게 같은 놈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전모야. 내가. 박민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알코올과 색욕에 찌든 그의 힘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들 앞에서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그의 정장은 찢어졌고 그가 가장 아끼던 에르메스 넥타이는 목에 빗둘게 걸려 마치 그를 교살하는 밧줄 같았다. 그는 문 쪽으로 끌려갔다. 내 곁을 지날 때 그의 시선이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그것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충격, 공포, 애원,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야, 지수야, 내가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줘. 내가 억울하다고. 넌 알잖아. 그렇지? 여보. 지수야. 그는 내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거의 내 스커트 자락에 닿을 뻔했다. 그 손에는 우리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최근 살이 빠져 좀 헐거워 보였지만 여전히 내 눈을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내 마음은 놀랍게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나는 수많은 밤, 텅 빈 저택을 홀로 지키며 벽시계가 초침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발등에 뜨거운 삼계탕을 쏟았을 때 그는 그저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바로 어제 그가 최유라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그 열정은 내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혜였다. 이제 와서 나더러 구해달라고? 나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내 시선은 그를 넘어 허공을 향했다. 내 얼굴에는 여전히 그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온도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보. 나는 나직이 말했다.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주위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버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으니 일단 나가서 머리 좀 식히세요. 걱정 마요. 제가 집안은 잘 돌보고 있을게요. 박민혁은 멍하니 굳었다. 그는 자신에게 100번이고 순종하고 늘 주눅 들어있던 윤지수가 이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을 외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했다. 윤지수, 너. 그가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경호원들은 참을성 없이 손에 힘을 더 주었고 죽은 개를 끌고 가듯 그를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다. 두꺼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히며 그의 절망적인 외침을 차단했다.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다만 이번에는 공기 중에 짙은 피비린내와 인정의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회장님은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을 흔들며 비서실장에게 남은 뒷수습을 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연회는 이것으로 끝이다. 모두 돌아가시오. 비서실장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하객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재벌 총수와 권력자들은 이제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총총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1초라도 더 머물면 이 집안의 폭풍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흥분의 빛을 분명히 보았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은 내일 한국 상류 사회 전체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내일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치겠지? 나는 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메인 테이블 옆에 침묵하는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마지막 하객이 떠날 때까지, 웨이터들이 전전긍긍하며 난장판이 된 바닥을 치우기 시작할 때까지, 텅 빈 홀에 나와 기진맥진한 회장님 단둘이 남을 때까지. 너도 꺼져. 회장님은 눈을 감은 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박씨 집안 인간들은 보기만 해도 역겹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계속 손에 들고 있던 악어가죽 핸드백에서 천천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누런 서류 봉투의 입구는 이미 뜯겨 있었고 안에는 두툼한 A4 용지 뭉치가 보였다. 눈부시게 하얀 종이 위에는 빽빽한 검은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몇 달간 그 비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확정한 모든 조항들이었다. 나는 회장님 앞으로 다가가 와인이 쏟아진 테이블보 위에 양손으로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버님. 나는 호칭을 바꾸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저와 민혁 씨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회장님이 번쩍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노안에서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5년간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던 이 며느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지난 5년간 나는 처음으로 이 생사여탈권을 쥔 독재자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민혁 씨 명의의 모든 주식을 지난 5년간의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회장님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 서류를 집어들어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뭔데 감히 나랑 거래를 해?
이 집에서 넌 개만도 못한 존재야. 당장 꺼져. 빈손으로. 나는 허리를 숙여 태연하게 그 서류를 주워 들고 있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아버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보군요. 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바로 조금 전 민혁 씨의 정부가 수백 명 앞에서 민혁 씨가 아버님을 살해하고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수로 최유라가 라운지에서 민혁 씨의 지시로 제게 약을 탔다고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했고요. 아, 맞다. 민혁 씨가 지난 몇 년간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최유라에게 집 사주고 차 사준 증거랑 해외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도 있네요. 이것들이 만약 내일 아침 검찰청 책상 위나 KBS 뉴스 헤드라인에 오른다면 태산그룹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미소가 굳었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사람처럼. 내가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시고 민혁 씨의 주식을 제게 양도해 주시면 이 증거들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태산그룹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태산그룹으로 남겠죠. 그저 쓸모없는 후계자 하나가 사라지고 분별 있는 주주 하나가 늘어날 뿐입니다. 홀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중앙 냉방 시스템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박만석 회장님은 나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잡한 심사로 바뀌었다. 그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것이다. 이 칼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올 줄은? 그리고 그 칼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그 온순한 며느리에게서 나올 줄은? 그래, 아주 좋아. 한참 후 회장님은 갑자기 처량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그 서류를 집어들어 마지막 장을 펼쳤다. 윤지수, 내가 널 잘못 봤구나. 넌 민혁이 그놈보다 우리 박씨 집안 핏줄에 더 가까운 년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긁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것은 권력이 넘어가는 소리였고 내가 자유를 얻는 소리였다. 서명을 마친 그는 서류를 내게 던졌다. 마지막 힘까지 다 쓴 듯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내 것 챙겨서 꺼져. 나는 그 묵직한 서류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었다. 이 순간 내 어깨를 5년간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뜻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나는 돌아서기 전 발걸음을 멈추고 홀로 남겨진 그 노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제사 지내실 땐 새 며느리에게 어동육서, 두동미서라고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게 이 집안의 법도니까요.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모든 걸음이 더없이 단호했다. 호텔의 무거운 문을 밀고 나서자 서울의 깊은 밤 찬바람이 가랑비와 섞여 얼굴을 때렸다. 추웠지만 상쾌했다. 호텔 입구 계단 아래 빗속에 웅크린 초라한 형체가 있었다. 박민혁. 그는 흠뻑 젖어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다.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재벌 2세는 지금 노숙자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손발을 써가며 기어왔다. 지수야. 여보. 아버지께 잘 말씀드렸지? 내가 날 모른 척하지 않을 줄 알았어. 차는? 기사는 어딨어? 빨리 차에 좀 타자. 추워 죽겠어.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잡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고 희망에 차 있으면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의 얼굴도 비추었다. 나는 가방에서 방금 서명받은 서류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민혁 씨, 이게 뭔지 똑똑히 봐. 박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그 위에 적힌 큰 글씨를 읽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 눈에 띄는 조항.
남편은 명의로 된 모든 태산그룹 주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이를 아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가름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내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아버지가 동의하셨다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어. 나는 그의 환상을 차갑게 깨뜨렸다. 그룹을 지키기 위해 쓸모없는 졸 하나를 버리는 건 가장 이성적인 경영 판단이지. 이 점은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졸. 내가 졸이라고? 박민혁은 눈을 부릅뜨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윤지수. 이 독한 년. 내가 날 설계했어. 이 모든 게 내가 꾸민 짓이지. 맞지? 주식 내놔.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나는 몸을 틀어 피했고 그가 빗물이 고인 길바닥에 세게 넘어지며 탁한 흙탕물을 튀기는 것을 보았다. 당신 거라고? 나는 흙탕물 속에 엎드린 그를 보며 전에 없던 쾌감을 느꼈다. 민혁 씨, 지난 5년간 난 당신을 위해 밥을 짓고 당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 집에서 소처럼 말처럼 일했어. 당신은 내가 가져다준 안정을 누리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자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며 놀아났지. 이제 난 그냥 내가 받아야 할 보수를 받아가는 것뿐이야.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길가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향해 돌아섰다. 박씨 집안의 차가 아니었다. 내 비상금으로 렌트한 차였다. 지수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뒤에서 박민혁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빗속에서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빗속의 밤에 유난히 둔탁하게 울렸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도 정리할게. 너한테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여보. 지수야. 차 문을 열려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고개를 돌려 빗속에서 통곡하는 그 남자를 보았다. 만약 5년 전, 아니 3년 전이라도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추악한 몰골을 보니 구역질만 날 뿐이었다. 박민혁.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듯 평온했다. 그거 알아? 사실 오늘 밤 그 와인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 박민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최유라가 마신 그 잔은 그냥 평범한 와인이었어. 난 그냥 그녀의 향수에 환각제 성분을 아주 조금 섞고 당신 사무실에 암시적인 효과가 있는 향을 피워뒀을 뿐이야. 그녀를 미치게 만든 건 약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의 탐욕과 당신이 그녀에게 던져준 그 헛된 약속들이었어. 나는 말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 세게 차 문을 닫았다. 출발해주세요.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빗속에 무릎 꿇고 멍하니 서 있는 그 남자를 저 멀리 뒤로 남겼다. 나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빗물로 얼룩진 차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네온사인의 빛 그림자가 유리 위를 흐르며 마치 형형색색의 강물 같았다. 나는 손을 들어 5년간 끼고 있던 약지의 결혼 반지를 보았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빛났지만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것을 빼서 차창을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날아 들어와 내 얼굴을 적셨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 뒤섞인 냄새였다. 나는 손목을 가볍게 튕겼다. 엄청난 가치의 그 반지는 허공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아득한 밤의 어둠과 질주하는 차들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잘 가, 박민혁. 잘 가, 윤지수. 내일부터 나는 태산그룹의 새로운 주주가 될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 혹은 도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 또한 이 찬란함의 일부가 되었다.